자, 그러면 어떻게 이 대제국을 지금도 보도 아시겠지만 터키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저 대제국을 점령할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대전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대한 나라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 일일이 한 지역 한 지역을 점령해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의 군대와 세 번의 중요한 결정적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실이나 혹은 또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더 이상 알렉산더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즉 그들의 저항 의지를 분쇄하게 됩니다. 보면 이 처음에 전투했던 것이 그라니쿠스라고요. 바로 헬레스폰트 해협을 지나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리우스 대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 서부 지역에 있는 총독들을 통해서 대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334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1년 뒤에 333년에 이수스라는 곳에서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1년간의 기간이 있고 또 2년 뒤에 331년에 그 유명한 가오가멜라 전투가 있습니다. 이 가오가멜라 전투를 끝으로 사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긴 시간 틈을 두고 전쟁을 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알렉산더 입장에서 볼 때 이 거대한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 번의 결정적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이 결정적 전투라는 것은 단순히 적의 주력을 괴멸시킬 뿐만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싸울 의지, will to fight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렉산더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결정적 전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 전투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군대를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고 이 대규모의 결전을 통해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하여금 더 이상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상대의 주력을 괴멸시켰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알렉산더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레스폰트에서 넘어가가지고요,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바로 중심부로 가지 않고 알렉산더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약간의 북상을 하는데 고르디온이라는 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르디온을 가다 다시 내려와서 1년 뒤에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적의 중심을 가지 않고 그대로 해안을 따라서 중동으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급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연합군은 보병 46,000, 그 다음에 기병 6,000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죠. 이 6만 가량이 되는 이 군대가 사실은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보급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출발할 때 그리스의 해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120척의 함대가 사실 해안을 따라 돌면서 계속적으로 알렉산더의 그리스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보급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안을 따라 돌았고요. 그리고 계속 해안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수스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이수스 전투가 왜 제자리였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안을 장악해 나가면서 소아시아와 중동과 이집트를 장악해 나간다면은 사실상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서쪽 거점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수스에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핵심인데 이 핵심 군대가 다 페르시아로 와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는 자기를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군대가 없는 상태죠. 만약에 페르시아가 함대를 이용해서 이전에 페르시아 전쟁처럼 함대를 동원해서 아테네나 혹은 마케도니아를 공격한다면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페르시아의 주 전력을 분쇄하기 전에 알렉산더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해안지대의 항구를 장악을 해서 페르시아 함대가 전력화할 수 없도록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급의 문제도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전투를 했지만 사실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계속 해안을 돌면서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그다음 이집트를 병탄하게 되는 거죠.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의 색깔을 보십시오. 아주 푸른 녹색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곡창지대라는 거죠. 이 곡창지대를 장악한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그리스 연합군이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보급기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후방기지를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원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거고요. 또 이들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페르시아가 함대를 통해서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쟁만 잘한 장군이 아닙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관용과 정치적인 판단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수스 전투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의 많은 가족들이 포로가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이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근한과 풍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도망쳤지만 다리우스의 어머니 시스 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부인과 딸들을 그대로 왕실에 왕비나 또는 공주로 보살펴 준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실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페르시아 제도를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각 지역의 총독들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그 자리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금인데요. 세금도 한 푼도 더 받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았고요. 오히려 지방관이 잘못하거나 또는 부패한 관리들을 제거함으로써 페르시아 현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냈던 거죠.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이 그림은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의 성당을 방문한 것을 그린 건데요. 그 당시도 사실은 페르시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압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페르시아하고 이집트가 사이가 나빴던 것은 페르시아가 이집트의 어떤 종교라든지 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종교를 다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관용을 보임으로써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았던 거죠. 이건 단순히 정치 전략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또 보다 크게 생각하면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세계와 부합하는 겁니다. 종교적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대화나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징에도 민감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고디안 노트라고 하는 고디안 매듭이라는 게 있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킹 오브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풀려고 갔던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진경로가 잠시 북상했던 이유도 이 고디안을 가기 위했던 겁니다. 여기 가서 알렉산더가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리면서 매듭을 풀어버립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화나 또는 속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처럼 알렉산더는 단순히 전쟁만 잘하거나 혹은 또 문화적 관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믿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골디안 노트를 단칼에 잘라버림으로써 자기가 아시아의 왕임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관대한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티레라고 하는 해안 도시를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이 티레가 알렉산더에게 대단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봉쇄를 당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락되었을 때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남자들은 다 성인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폭력을 사용할 때 언제 상할지 아는 사람이죠. 이 이후로 그 아래에 있던 도시들은 다 항복하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관대하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그 양단이 아니라 폭력이 필요할 때 폭력 행사를 통해서 분명한 폭력 극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관용이 필요할 때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요. 상상을 넘어서는 관용, 예상을 넘어서는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들의부터 단순한 군사적인 굴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이렇게 대전략이 대단히 훌륭했지만 사실 이 전략의 어떤 기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이 보시는 화면의 그림은 이수수 전투를 다룬 그림입니다. 정면 약간 오른쪽에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 왕이고요. 왼쪽에 약간 이제 그 모자이크가 훼손됐는데 그 갈색의 말을 타고 앞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그 그림의 전체 모자이크 모습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가면 늘 앞장섰습니다. 맨 앞장서서 적의 방어막을 돌파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다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보면 주황이 알렉산더가 공격하는데 뒤에서 도끼로 알렉산더를 공격하는 적의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이때 사실 크레이투스가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 은인이 되는데 이처럼 알렉산더는 전쟁이 발생하면 전투가 이루어지면 맨 앞장서서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부상을 당해요. 어깨 축지가 깨지거나 화살을 맞거나 거의 서너 차례 이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전장에서 맨 앞장서서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솔선수범을 통해서 다른 장병들을, 다른 군인들을 끌어들였던 거죠.